오늘 교육 분야 목재 교육 연수 4회차 교육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목재의 수종 식별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산림기술연구원의 박병수 원장님께서 강의를 맡아 주실 텐데요. 박병수 원장님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종 식별이나 목재 재질 연구를 하셨었고,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산업 글로벌 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시고, 현재도 목재의 재질 연구나 수정 식별에서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최고 권위자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가 아마 굉장히 좀 귀한 자리라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숲이나 산림 관련해서 많은 강의가 있지만, 목재에 대한 수종을 어떻게 식별해 놨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병수 원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병수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목재의 식별과 응용, 이거는 대학에서는 그 한 학기 동안 그 강의하는 과목인데, 요걸 갖다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제가 축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좀 학문적인 냄새를 조금 빼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든지, 또 우리 요즘 또 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재 문화재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재의 그 해부학적 그 특징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려진 목재 상식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목재 문화재의 주요 이용 수종들은 어떤 게 있고, 왜 또 그런 수종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목은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크게 수관과 수관, 그리고 뿌리 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실제로 우리가 요 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매스 때문에 이 수관이라든지 뿌리까지도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재를 갖다가 모든 분들이 현명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목재를 일단 육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재는 3방향과 3단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보다도 실제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 연륜, 나이테의 폭이라든지, 또 봄의 큰 부분과 가을의 큰 부분의 차이라든지, 또 안에 있는 심재 부분과 변재 부분의 차이라든지, 또 나무의 색깔, 문양, 향, 맛, 목리, 방사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고 육안적으로 일단 식별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목재를 육안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물론 자기가 매일 만지는 수정 몇 개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안적 식별에 의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최종 정밀한 식별을 위해서는 과학 현미경을 통해서 식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서도 해결 안 되면 DNA 연기 서열을 보고 식별하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재를 이렇게 잠깐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목부가 있고, 요 행성층 부분이 있고, 그리고 2차 사부가 있고, 그리고 수피 쪽이 있겠죠. 그죠? 요 부분들은 뒤에 가서 상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장륜, 연륜, 또 일반적으로 나이테라 그러기도 하죠. 나이테가 생기는 원인은, 생장륜이 생기는 원인은 행성층에서, 조금 전에 그 수피하고 목부하고 경계 부분에 행성층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행성층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속도가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예, 그럴 때는 세포 크기가 크고, 또 세포벽이 얇고, 세포 크기가 크고 색깔도 연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춘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지금은 잘 맞지 않다. 그러니까 조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늦여름부터 성장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세포가 작아지고, 색이 짙은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만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제와 만재가 반복되면서 이런 나이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요 좀 밝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이 조제 부분이 될 거고, 또 조금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만재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제, 만재가 연결되면서 요 한 개 한 개가 나이트에 연lum이 되죠. 그죠? 그런데 햄밍으로 보면 요 부분이 조제 부분이 되고 요 부분이 만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또 요건 수관을 딱 잘라놓고 횡단면을 보면 이렇게 속에 좀 색깔이 진한 부분이 있고 바깥에 좀 색깔이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이 색깔이 진한 부분을 우리가 심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심재를 이야기하고 요 바깥에 좀 연한 색이 좀 연한 부분, 요 부분을 갖다 벤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재는 모든 세포들이 생리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실하고 있고 단지 목재를 지지하는, 수목을 지지하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 좀 밝은 색을 좀 띠는 부분, 요 부분, 벤제 부분은 아직까지 유세포들이 살아가지고, 방사 유세포라든지 축방향 유세포 같은 게 살아서 아직까지도 그 생적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벤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종에 따라서 이렇게 신벤자의 구분이 선명한 수종도 있고 또 신벤자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수종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좀 놓았습니다만 신벤자의 재석 차이가 크고 구분이 분명한 수종, 즉 주목이라든지 낙엽송, 삼나무, 뭐 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립수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색 차이가 거의 없고 잘 구분이 또 안 되는 수종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목재를 갖다 육안으로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신변제를 우리가 어떤 데 응용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수액 봄 되면 많이 먹어보죠. 근데 우리가 수액 채취할 때 그렇게 심재까지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죠. 왜? 심재는 다 죽어 있는, 더 이상 물질이 이동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벤제 부분만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수액을 채취하게 되죠.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고로쇠나무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벤제 폭이 약 한 2.5cm 밖에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 2.5cm를 뚫어서 아마 수액을 채취할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수목 병해충 같은 거 수관주사 같은 거 넣죠. 수관주사 같은 거 넣을 때 벤제 폭만큼만 수관주사를 놓으면 되죠. 그죠? 예, 무리하게 지금 일률적으로 막 10cm에서 구멍을 뚫어서 수관주사 넣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신변제의 채색차를 이용해서 목공의 작품 같은 걸 만드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더 보면 목재는 제가 아까 3방향과 3단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수관축과 직각되게 자른 단면, 서 있는 축과 직각되게 다른 단면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행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나이트가 있죠. 나이트의 연륜. 요 나이트에 접선되게 자른 단면. 요 단면을 갖다가 우리가 접선 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접선 단면과 직각이 되면서 수를 통과하는 단면. 요 단면을 갖다가 우리가 방사 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재는 이 3단면에서 나타나는 있는 세포의 형태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의 형태의 특징을 보고 목재를 갖다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 방향을 접선 방향이라고 그러고 요 방향을 우리가 방사 방향이라고 그러고 요 방향을 섬유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목재의 3방향과 3단면을 따라서 또 목재 성질이 달리하게 돼요. 나중에 수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목재의 3단면과 3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목재 해부가 한 3분의 1은 공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 조금 띄가 보면 요 부분이 봄의 큰 부분이라고 했죠. 조제 부분. 조제 부분은 요건 침엽수인데 요거는 소나무인데 요 네모 반듯반듯한 거 있죠. 요게 가도관이라는 겁니다. 가도관이 하는 역할은 수분을 이동시키고 또 나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빨간 선이 가는 게 있죠. 요게 방사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요놈들이 하는 역할이 양분을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게 뭐 구멍이 하나 나 있죠. 요걸 갖다 수지구라 그러는데 소나무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나무들, 송지 있는 나무들, 송지 흘러내리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색깔이 진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만재 부분이 됩니다. 만재 부분. 요거는 이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포백을 살을 찌우게 되겠죠. 그죠? 예. 요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이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면에서 보면 세포가 전혀 다르게 보이죠. 물론 요거는 50배고 요거는 뭐 한 200배 정도 됩니다만, 그러면 방사선면에서 보면 가동이 이렇게 보여요. 방사 조직이 이렇게 보이고, 또 접선 단면에서 보면 가동이 이렇게 보이고 방사 조직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조만재의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궁이나 사찰 같은 데 가면 기둥이 울퉁불퉁하죠. 예? 그게 왜 울퉁불퉁할까요? 그게 이 조제 부분은 세포벽이 얇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가면 자외선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사람의 손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 가지고 이 조제부는 빨리 닳고 이 만재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가 뭐 고택에 이런 데 가면 청마루도 하도 많이 닦아가지고 보면 울퉁불퉁하죠. 그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조제 부분은 세포벽이 얇기 때문에 빨리 닳고 만재 부분은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요거는 소나무 3단면상에 나타나는 세포 구성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네모 반듯반듯한 게 가도관이고, 가도관이 하는 역할은 수분을 이동시키고 또 나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리고 요 빨간 선이 가는 것들, 빨간 선이 가는 요게 횡단면에서 보면 요게 방사 조직이다. 방사 조직은 양분을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세포가 좀 밝게 보이고 세포가 크고 세포벽이 얇은 요 가운데 흰 부분은 전부 다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살았을 때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겠죠, 그죠? 수분이.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조제 부분이라 그러고 요 부분을 만재라고 한다. 그래서 요 조만재를 합해서 한 연륜이 형성되고, 또 특히 우리가 찐 냄새가 나는 거, 즉 소나무, 잣나무, 또 낙엽송, 가뭄비나무, 드글라스파 이런 것들은 수지구가 분포를 합니다. 요 송지에 흘러내는 구멍, 그리고 요 송지를 만드는 에피델 세포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방사선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접선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가동안 하나를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요 가동안 요 끝은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분 이동을 한다 그러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요는 그 유연백공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보면 요런 구멍들 있죠. 예, 요런 유연백공을 통해서 수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양분은 이 방사 조직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수준들도 보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그 수목학 책들 보면 아마 제일 첫 페이지에 은행나무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은행나무는 잎은 넓지만 침엽수죠. 예, 왜 침엽수냐? 침엽수하고 한엽수하고 구분하는 것은 목재에서는 도관이 있냐 없냐예요. 한엽수는 도관이 있고 침엽수는 도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를 갖다가 무공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큰 도관이 없다고. 그리고 한엽수를 유공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은행나무는 이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가도관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원시적인 나무죠. 예, 그리고 세포도 가장 단순하고, 예, 그럼 주목, 예, 주목, 소나무, 이제 우리가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낙엽송이나 잣나무나, 우리 소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가 100개도 넘죠. 그죠? 니기다 소나무, 데다 소나무, 방커스 소나무, 라디에타 소나무 등등. 이런 소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는 다 수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송 속, 또 가뭄비 나무 속, 드글라스파. 근데 우리가 삼나무나 편백 같은 거는 이런 수지구가 없습니다. 수지구가 없어도 향이 진하게 나죠. 그런 건 또 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까만 점들 있죠. 요걸 수지세포라 그러는데, 요는 수지세포들이 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 좋은 우리가 향을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은행나무라든지 이 주목 같은 것도 물론 그 수지세포도 없고 수지구도 없지만, 그런데 나무의 고유한 향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 방사 조직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질, 영양물질들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나무 고유의 그런 또 향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조금 전에 그 말씀 다 드린 겁니다. 자, 요 수지구가 있는 나무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 낙엽성 속에 속하는 나무, 가뭄비 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은 이런 수지구 때문에 그 찐 향이 나고, 또 요는 그런 게 없는 나무, 척백나무, 향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이런 것들은 이런 수지 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소나무, 잣나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송편을 찔 때 밑에 그 뭡니까 솔잎을 깔죠. 그 솔잎도 만져보면 진이 묻죠. 이렇게 솔잎 단면 넣으면 이렇게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이 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나무라든지 주목이라든지 비자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지 세포도 없고 수지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사 조직 속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그 나무의 특유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목재를 많이 만져보신 분은 목재 구분할 때 향만 딱 맡고도 이 목재가 무슨 목재다 알 수 있는 나무들이 한 수십 종 있습니다. 수지세포를 가진 나무는 대표적으로 편백나무, 요 까만 점들이 전부 다 수지세포입니다. 또 삼나무, 또 척백나무, 향나무, 노간주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렵수 보면 아까 이거는 이제 한렵수입니다. 우리가 상수리 도토리 따먹는 나무죠. 그 나무를 아까 보면 아까 사진하고는 뭔가 모르지만 전혀 틀리죠. 근데 행단면에서 보면 그 침엽수보다는 한렵수가 더 진화된 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침엽수에 어떤 이 도관이라는 큰 구멍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수지구랑 틀리죠, 그죠? 예. 이런 큰 구멍들이 있게 되는데 이걸 도관이라고 하고, 이 도관이 하는 역할이 수분을 통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까 가독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목섬유도 하는 거예요. 이 목섬유가 하는 역할은 나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침엽수에서는 대부분 다 방사 조직이 이렇게 단절이 있는데 한렵수에서는 방사 조직이 단열부터 강방사 조직까지 다양합니다. 예, 이렇게 방사 조직이고 이렇게 상수리나무에 이렇게 단열 방사 조직과 이렇게 강방사 조직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방사 조직들은 방사 유세포, 축방량 유세포, 뭐 이런 유세포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은 세포벽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시골에서 장작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가벼운 나무, 버드나무라든지 오동나무보다 참나무 장작패기가 훨씬 쉽죠.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데 그 방향을 못 맞추면 어차피 안 쪼개집니다. 이 참나무 같은 건 딱 보면 방사조직이 이렇게 가는 게 다 보입니다. 이게 넓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이 부분에만 도끼가 딱 대면 그냥 쫙쫙 갈라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방향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도끼를 대는 것 때문에 역시 안 갈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도관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목섬유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또 참나무 도관 같은 거는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요걸 이제 싹 다 모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종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한렵수는 그런데 크게 상공재난가하고 항공재난가하고 두 개로 나눠져요. 네. 그래서 상공재는 뭐냐 하면은 요게 나이트입니다. 요게 나이트 보시죠? 여기 나이테. 요 나이테를 따라서 큰 도관들이 환상으로 분포한다 그래서 황공제라 그래요. 예. 이런 도관들은 실제로 우리가 목재 횡단면을 갖다가 눈으로 봐도 구멍이 빵빵빵빵 나 있는 게 보입니다. 특히 그 참나무라든지 느티나무 같은 거 보면 잘 보입니다. 구멍이. 요런 걸 갖다가 항공제라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공제는 그 참나무 종류, 뭐 상술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뭐 졸참나무, 뭐 등등 참나무 종류는 다 항공제입니다. 예, 그리고 물풀의나무라든지 또 황백나무라든지 백나무라든지 느릅나무, 느티나무, 엄나무 이런 것들이 다 도관 구조를 나이테를 따라서 큰 도관들이 이렇게 환상으로 분포를 하고 이 작은 도관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공건이라 그러고 이 부분을 공건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빨갛게 염색이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지금 공각이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목섬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목섬유 양이 목재의 강도나 목재의 물리 성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아카시나무, 예, 오동나무 이런 거는 이제 아까보다 이 공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예, 공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참나무 속인데도 우리 그 남쪽에 가면 가시나무가 있죠, 가시나무. 예, 뭐 장가시나무, 북가시나무, 개가시, 졸가시 등등 한 6종류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참나무 속인데 예? 상술나무 같은 이렇게 황공제예요. 예.
나이테를 따라서 큰 도관이 한상으로 분포한다 그래서 한공제인데, 이런 가시나무 종류는 이 도관이 방사방향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방사공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요거 특이한 요 가시나무 종류만 이렇게 방사공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목재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공제라는 게 있는데, 상공제는 한 이 연륜 내에 작은 도관들이 골고루 분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연륜 주위에 오면 조금 작아지기는 합니다만 큰 차이를 내지 않고 골고루 분포한다 해서 이런 걸 갖다 상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공제는 주로 우리가 수입하는 열대산 목재가 대부분 다 상공제고, 그리고 단풍나무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포플라 계통의 나무,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다 상공제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한렵수 중에서는 향이 좋은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또 한렵수 중에서는 그 수지유 같은 게 분포한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농나무인데 농나무 같은 거는 굉장히 향이 좋죠. 그런데 이제 농나무는 우리 그 남쪽 지역에만 분포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렵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향이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지금 농나무를 볼 수 있는 게, 왜 요즘 뭐 그 빵도마 같은 거 굉장히 유행하죠. 거기에 보면 캄포 도마라고 지금 뭐 호주서 캄포 나무를 수입해서 많이 그 도마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캄포 도마가 농나무입니다. 농나무. 네. 그 농나무를 갖다 영명으로 쓰면 캄포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마도 만들고 이런 염주 같은데 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한렵수 중에서 수직으로 가진 나무는 그 열대산 한렵수는 수직으로 가진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렵수 중에서는 항칠나무라고 알죠? 항칠나무. 항칠나무는 이렇게 수평 수지고만 있습니다. 횡단면에 수지고 없습니다. 예, 항칠나무는 수평 수지고 있는데, 이 항칠 그 노란 그 칠거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아름답죠, 그죠? 또 약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분류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온나무 잘 아시죠? 온나무. 온나무는 이 목재에는 수지가 없습니다. 숲이야만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오딱 할 때 숲이만 벗기다가 말아가지고 오딱하는데 엮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오딱 만들 때는 이 안에 그 온나무 배 보면 안에 심재가 노랗습니다. 그 노란 부분에 항암 성분이라든지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오딱을 해 드실 때는 그런 큰 나무를 잘라서 잘게 쪼개서 오딱을 해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물론 술 많이 드시고 해서 위가 좀 몸이 냉하고 위가 그 좀 약하신 분들은 물론 수피 쪽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온나무 심재가 같이 포함된 큰 나무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게 지금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나무는 우리나라는 약 한 6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렇게 저는 앞으로 그 온나무가 자연산 최고의 방부제거든요. 온나무는 그 삼국시대 이런 데 쓰인 온나무들도 아직까지 손상 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오칠이 굉장히 비싸죠, 그죠? 오칠을 위해서 다양한 이런 아름다운 공예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그 봄 되면 그 산나물 많이 먹을 텐데, 실제로 그 산나물, 그 나무에서 채취하는 그 산나물 중에서 아마 제일 맛있는 산나물이 온나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옷순. 그리고 물론 옷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순이라든지 또 참중나무 순이라든지 또 뭡니까? 엄나무 순이라든지 오가빌 순이라든지 두릅나무 순이라든지 다래나무 순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겠죠.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나무가 발사라는 나무입니다. 요거 아마 학생들 아마 그 공작 시간 같은데 수수깡처럼 가벼운 나무입니다. 한 비중이 0한 0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벌써 세포가 엉성하죠. 세포 보기 전보다 엄청 얇죠, 그죠? 이런 그 사진만 봐도 이 나무가 무겁다, 가볍다 좀 식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나무, 아이언 나무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목재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개략적으로 좀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목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시 나무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참 아카시아 나무는 참 단점보다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은 나무입니다. 지금은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 심재가 쏙이 노랗고 굉장히 재면도 아름답고 또 만지면 만질수록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아카시아 나무의 심재는 이렇게 이 도관 속을 뭐가 꽉 메우고 있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타일로시스라 그러는데 이제 물론 이렇게 타일로시스가 잘 형성된 나무들은 수분 침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썩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아카시아 심재 같은 경우는 바깥에 써도 비를 맞고 노천에 써도 한 20년은 끄떡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아카시아 나무처럼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나무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를 본래 심을 때 용재를 목적으로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재로 이용은 못하고 아카시아 나무 지금 수입해서 헝가리 같은 데서 수입해서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우리 그 임업에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이건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척박한 토양에서 잘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땔감으로 그 연료 없을 때 땔감으로 많이 썼고 잎을 따서 퇴비로도 썼고 또 무엇보다도 농민들한테 1년에 1,000억 이상의 꿀을 아카시아 꿀 유명하죠, 그죠? 꿀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쁜 인식이 들어있을까? 하나는 목재에서는 옛날에는 목재를 갖다 과학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공기술이 기계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단단하고 가공하기 어렵다 보니까 못 쓰는 나무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고급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묘지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이걸 갖다 자꾸 잘라요. 자르면 이런들도 종족 보존의 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더 번집니다. 그러다 오죽하면 근삼이란 약이 개발됐겠습니까? 그죠? 아카시아 나무 뿌리까지 죽이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묘지 멀찌감치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한 두 그루 정도만 잘 키워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번집니다. 근데 뵈면 뵐수록 더 신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다시 우리가 목재 자원으로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지금 우리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특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옛날에 독도법 배울 때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나무를 잘라보고 연륜이 넓은 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잘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이렇게 나이테를 보고 나이테가 넓은 쪽이 남쪽이라든지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렇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침엽수가 이렇게 경사지에서 자란다든지 또 평지에서도 나무가 또 약간 비틀게 자란다든지 또 한쪽으로 바람이 계속 분다든지 이러면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이테가 넓어지고 나무도 벌겋습니다. 그리고 수가 이후에 바뀌게 되죠. 편심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쪽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침엽수는 반드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 원인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목재들은 이 목재는 보면 실제로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벌겋기도 하고.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나중에 세포를 보면 세포들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재들은 실제로 비중은 무게는 한 20% 정도 더 나가는데 강도는 약 한 2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성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성질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계자라 또 잘 활용을 하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활엽수는 정반대입니다. 활엽수는 이 윗부분에 이제 이런 또 인장응력제가 이상제가 형성되는데 이 부분에는 그 세포 속에 젤라틴 청이라는 게 형성돼 가지고 수분 같은 게 잘 안 빠져나와요. 건조도 잘 안 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목재를 갖다가 그 기능성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목재 속에다가 방부제도 집어넣을 수 있고 안 썩게 또 불에 잘 안 타게 난연제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약재 주입도 잘 안 되는 여하튼 이렇게 편심이 되면 수가 요걸 갖다 목재 중심 요걸 갖다 우리가 수라 그러죠. 그죠? 수가 요 목재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심이 되면 목재를 좀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정상적인 가동하는 전부 이렇게 너무 반듯반하게 생겼는데 그런 이상자들은 이렇게
둥글게 생겼고 여기 벌써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해민을 보면 아무 짓도 안 해도 이렇게 세포가 다 갈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란 목재가 가볍다. 빨리 자란 목재들은 가벼워서 못 쓴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수종에 따라 틀립니다. 수종에 따라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소나무라든지 낙엽송 같은 거 이런 나무들, 즉 조만재가 이렇게 선명한 조재와 만재 부분이 이렇게 선명한 이런 나무들은 나이대 폭이 넓어지면 조재 만재 비율은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고 조재 비율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비중도 떨어지고 강도도 약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한 연륜 내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연륜이죠. 한 연륜 내에 작은 도관들이 골고루 분포하는 이런 목재를 갖다가 우리가 상공재라고 했다 그죠. 이런 상공재에는 벚나무라든지 버드나무라든지 또 뭡니까 뭐 자작나무라든지 뭐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나무들은 나이테가 늘어나든 좁아지든 크게 목재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황공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까 제가 느티나무라든지 느릅나무라든지 물푸대나무라든지 이런 참나무 종류라든지 이런 황공재, 이 나이테를 따라서 큰 도관이 이렇게 한상으로 분포하는 나무, 이런 나무들은 나이테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나이테 폭이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공권 내부분, 이 부분이 많이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강도도 비중도 높아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강도도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성질이 달라진다. 빨리 크고 늦게 큰 데 따라서 이런 걸 조금 현명히 사진에도 알 수 있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재 이런 청변들 많이 보죠. 청변. 근데 옛날에는 목재 나무들 갖다 벌채하는 시기가 농한기기도 하고 해서 10월부터 대충 2월까지 벌채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벌채를 해도 목재에 별로 청변이 일지가 않습니다.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시사철 벌채를 하다 보니까 봄에 지금쯤 벌채를 해가지고 제재를 하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청변이 생깁니다. 바로 건조기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근데 다행히 이 청변균은 이 방사 조직 속에 있는 내용물만 섭취를 해요. 이 세포 벽을 갉아 먹어야 목재의 물리적 성질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청변이 끼도 목재의 강도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이게 푸르죽죽하다가 나중에는 꺼무죽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썩은 목재를 썼다 그래가지고 막 소송이 붙고 난리지기는데, 실은 이걸 뭐 단청 같은 걸 하는 데 같으면 별 문제가 없죠. 안 그러면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예방약제가 있습니다. 예방약제를 뿌려도 좋고, 또 이런 청변이 생기면 수산화 나트륨 5% 용액이라든지 아차연소 나트륨 5% 용액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물론 수프 타일을 닦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닦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약간의 표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한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는 벌채하면 제재하면 바로 건조기에 들어가야 이런 청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남쪽에 있는 나무인데 무한자 나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한자. 예.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없을무자, 우한한자, 자식자자. 이렇게 자식에게 우한이 없게 하는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찰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 열매도 큽니다. 이 열매로 염주 같은 거 만들어도 좋고 또 열시의 고리 같은 거 만들어가 다생이도 사고를 안 난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왜 올렸냐 하면은 우리 목재도 좀 나무마다 좀 특이한 특색이라든지 옛날 이야기라든지 같이 엮어서 좀 스토리텔링을 하면 똑같은 목재라도 훨씬 더 가치 있게 또 재밌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시골에 땅에 여유가 있고 한 사람들은 무한자 씨앗 받아다가 묘목 잘 키워서 4월 초팔날 큰 절 앞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자식한테 우환이 이렇게 하는 나무라고 잘 홍보를 하시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큰 고목을 자란 사람은 일찍 죽는다.
옛날에 우리 댐 만들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큰 고목 잘못 자르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죽냐면 지금은 안 죽습니다. 지금은 그 전기톱으로 확 자르기 때문에 안 죽는데 옛날에는 이런 데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큰 고목에 이렇게 동공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다 묻히면 안에 바깥에서는 깨끗한데 안에 동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런 큰 나무 벨 때는 반드시 그 나무 베기 전에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워서 연기 가는 방향을 보고 만약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톱은 이쪽에서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톱을 여기서 대게 되면 설근설근 자르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가스를 그대로 마시고 많이 마시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마시면 집에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 사람들은 나무에 귀신이 붙어서 그랬다는데 귀신이 아니고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큰 고목들을 자르니 나무가 피를 흘리더라. 그런데 실제로 나무는 피 안 흘리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를 우리가 자라는 시기가 10월부터 2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이때는 이런 고목 속에 그 동공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는 동물들이 동면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톱질을 하다 보면 동물들의 이제 거의 잘려서 톱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거지. 이거 뭐 나무가 피를 흘리지는 않죠, 그죠? 예. 자, 나무가 낙뢰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벼락을 맞으면. 물론 벼락을 세게 맞아버리면 뭐 우리 지리산 같은 데 가보면 큰 아름드린 나무도 완전 성냥개비 딱 부러지듯이 부러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벼락을 맞았을 경우 이런 나무들도 다 죽습니다, 결국. 예.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벼락을 맞지 않았다 그러면 숲비가 조금만 붙어 있어도 나무가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죠. 예. 그런데 벼락을 맞은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왜 죽는가?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아까 목재 세포 중에서 가장 세포벽이 얇은 세포들이 있는 방사유세포나 축방향 유세포라고 했죠. 이 방사유세포가 하는 역할이 양분을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순간적인 전기에 의해서 방사유세포가 다 터집니다. 터지면 영양분들이 세포 분열을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험실험 1, 2년에 걸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침엽수 같은 경우는 빨리 그 가벼운 낙뢰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수관 주사를 하면 살릴 수도 있다. 예. 그런 걸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보소 같은 거 많잖아, 그죠? 예. 뭐 정기품송이라든지 또 용추사 은행나무든지 이런 그 귀중한 그 문화재들 보호수들은 반드시 피대침을 설치해서 한 방에 훅 날아가지 않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옛날에 그 조사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아마 귀중한 나무들 몇 나무는 지금 아마 그 피대침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그런 것들은 해 나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 유서 깊은 수목들을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는가? 예. 근데 나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요게 제일 안에 가운데 수부터 그 심인데서부터 그 침엽수부터는 대충 보면 한 20년 플러스 마이너스 2년까지는 이 가도관이라는 것들이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전후해서 이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20년 전후를 해서 플러스 이거는 뭐 그 산지에 따라서 크는 한계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갖다 수에서 한 20년, 중심에서 한 20년까지를 갖다 우리가 미성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목재 성질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이 미성숙자 부분은 어디를 성질이 안정되지 않았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나무는 그 쏙이 썩는 나무가 많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은 나무를 오래 키우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잣나무입니다만은 잣나무들은 나이가 오래돼도 잘 쏙이 안 썩는데 제가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인간에 의한 예상들, 예? 안 그러면 이제 또 동해 피해로 의해서 나무가 쫙 갈라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예상에 의해서. 그래서 인도
그 닦으면서 포크레인을 찍었다든지, 예. 그는 발파 작업에 의해서 그런 상처에 의해서 이런 심재 부가 심재가 이렇게 나무 속에 썩는 현상이 일어나지 자연적으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더라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뭡니까 산림과학원에서 회기역까지 그 은행나무를 하도 제가 나와가지고 한 나무 한 나무 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278번인가 되는데 약 한 70%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인위적인 상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상처를 입으면 이게 언젠가 인간한테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덮이고 속에 썩어 나오면, 예, 태풍 같은 걸 불면 도로로 떨어지면 대행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봄 되면 여러분들 목재, 참 이거 뭐야, 가수들 그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죠. 그죠? 아, 왜 저리 가지를 많이 칠까 생각하는데, 물론 시야를 확보하는 그 중요한 그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이렇게 상처가 있는 나무들은 가지를 좀 더 강하게 쳐줘야만이 태풍에 견딜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또 상처를 많이 입고 있는 나무, 속이 썩은 나무들은 구청이나 연락을 해서 나무를 좀 교체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울진하고 삼척 쪽에 그 산불이 크게 났고, 또 얼마 전에 또 밀양에도 산불이 크게 났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 2002년도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산불 피해목은 벅석벅석해서 못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완전 새카맣게 탄 나무, 수금정처럼 보이는 나무, 예? 그리고 중간쯤 탄 나무, 가볍게 탄 나무, 쌩쌩한 나무, 그리고 1년 지난 나무, 2년 지난 나무 이렇게 다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새카맣게 탄 나무도 이렇게 숲비도 다 안 탔습니다. 예. 그래서 목재는 여러분들과 목재로 지은 집이 철근으로 지은 집보다 화재에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해하기 어렵죠. 목재가 불이 잘 안 붙는다는 게 아닙니다. 불이 잘 붙지만 일단 탄화층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목재 더 이상 안 탑니다. 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동안에 사람이 도망가면 됩니다. 그리고 유해가스가 덜 나오고. 그런데 철근은 열을 받으면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냥 깔려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재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불 딱 나고 나니까 산불 피해목은 벅석벅석해서 못 쓴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연구도 안 해보고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냥 한 2000도 되는 열이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송진이 한참에 푹 흘러내려서 나무가 벅석벅석하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또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써가지고 전혀 바로 뺐으면 문제가 없다. 목재 이용하는데 아무도 문제가 없다. 단지 그 목재가 작업성이 좀 나쁠 뿐이다. 그래서 그 나무는 팔 때 그 작업복 한 불값만 싸게 팔면 아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산불 피해목 쓰면 재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재수 없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올까? 나중에 봤더니만 일부 목상들, 그 나무를 사는 사람들이 나무를 싸게 사기 위해서 퍼뜨린 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청변은 봤고요. 자, 여러분들 그 개우살이 아시죠? 개우살이. 우리나라에 개우살이 분포하는 건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6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노란 열매 여는 게 그게 흔히 가장 많이 보는 거 그게 우리 일반 개우살입니다. 참나무에 붙었다고 참나무 개우살이가 아닙니다. 참나무 개우살은 이렇게 잎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열매가 여는 게 있어요. 이게 붉은 개우살이고, 또 방울토마토처럼 이렇게 노란 열매가 돌돌돌돌 달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꼬리 개우살이고, 그리고 동백 개우살이가 있고, 동백나무에 피는 이런 개우살이가 있고, 그리고 뽕나무 개우살이가 있습니다. 뽕나무 개우살은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이게 뭐 엄청난 약효가 있는 걸로 알고 이걸로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어떤 수목동험을 보더라도 이 뽕나무 개우살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개우살이가 저한테 하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 역학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사기입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뽕나무 교사를 본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으면 이 뽕나무 교사를 갖다 만들자. 접종을 해서.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고, 또 그래서 이런 교사의 종류를 제가 식별할 수 있는 이런 키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이런 꼭 교사를 써야 될 경우가 있으면 뽕나무 교사를 하고 써야 되는 것 같으면 단 한마디라도 임업진흥원에 갖다 주면 이렇게 식별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무슨 교사이다. 그런데 가루 팝니다. 그 사람들이. 가루는 이렇게 식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개우사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이 새들이 평소에는 맛이 없어 안 먹습니다. 그런데 눈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으면 먹습니다. 먹으면 이 새가 이렇게 설사를 합니다. 나무 위에. 요 붙은 게 요게 싹이 나서 나중에 자라는 게 그게 우리가 이런 개우사리를 보게 됩니다. 예. 개우사리 이거는 반기생식물이죠. 그죠? 그래서 나무에서 수분을 얻고 또 자기 잎으로 강합성은 일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은 절대로 이 나무가 죽을 만큼은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접종을 해봤어요. 이 접종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예. 겨우살이 열매 따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1월에서 2월에다가 3월 초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붙여서 대일반으로 돌돌 말아 놓으면 이렇게 싹이 틉니다. 예. 싹이 트는데 매실나무 같은 데는 거의 한 90% 이상이 이렇게 싹이 틉니다. 예. 그런데 뽕나무에 이렇게 접종을 시키니까 절치면 싹이 트요. 그래서 이거 참 놀았다 싶었는데 다 그렇게 방사소직에 연결돼서 양분을 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노란 항생청이 형성되면서 다 말라 죽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일반 기후사에만 접종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다른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또 붉은 기후산이나 꼬리 기후산이나 이런 다른 종류를 가서 한번 접종해보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일반 기후산을 뽕나무에 접종시켜가지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침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침향. 예. 침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무죠, 그죠? 고급 공lin단이나 이거 4,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약재로 쓰였다 그래요. 예. 이런 건데 이거는 아쿠달리아 속이라는 나무 속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감나무에 가끔 먹이 들면 감나무 속이 까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게 균사의 영향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클랄리아 속에 속하는 나무 전체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저는 지금 이거 균사의 작용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침향인데 문제는 국내 유통되는 침향들 중에서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동의대학교 교수님이 이걸 갖다 시중에 다니는 이걸 80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식별 이거 싼 게 한 1kg에 150만 원, 비싼 거는 1kg에 한 4천만 원까지 합니다. 굉장히 비싼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또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침향 이거 향을 피워놓고 차를 마시는 그런 고급 문화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실제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예, 문제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약재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그래서 제대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키를 다 만들어 놨고 이런 데서 향이 침향이라는 게 누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조직에서 이런 상해 조직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요 나무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송강사 3대 맹물 중에 하나인 비사리굿입니다. 예, 비사리굿인데 이걸 갖다가 뭡니까? 이걸 제가 아마 10몇 년 전에 제가 이거 조사해서 제가 자료 주기 전까지는 여기다 뭐라고 써놨었냐면은 1728년도에 지리산 송동면 세정골에서 쏟아진 쌀이나무를 갖다 구실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게 굿인데 이 용도는 국제 때, 큰 제사 있을 때 여기다가 가마솥에 밥을 해서 밥을 보관하는 밥통이었습니다. 직경이 그건 한 1m 가까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큰 쌀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쌀나무를 구분 못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건 논산 상계사인데 이 나무 기둥이 쌀이나무 기둥이래요. 그래서 요 할머니들이 관광차로 와서 요 나무를 한번 만지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요 한번 나무만 만지고 여기에 천을 엮고 할머니들이 굉장히 마음 편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큰 사찰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다 이제 그 효염 있는 쌀이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쌀이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그 쌀이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 한 95% 정도는 느티나무입니다. 예. 그러면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쌀이나무하고 느티나무를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느티나무는 큰 교목이고, 쌀이나무는 감목인데, 그죠? 예, 구분 못하지는 않았는데, 왜 굳이 쌀이나무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도 못하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절에서 나온 이름 같고, 절에서는 옛날부터 제일 그 중요한 게 그 사리였고, 그렇게 사리를 보관하는 함을 갖다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장 명목이 느티나무를 쓰지 않은가. 거기서 유래가 돼서 뭐 사리함 만드는 나무에서 쌀이나무로 정의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이거 한 2010년도쯤에 거북선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이런 거북선 같은 이런 건 우리가 문화재 같은 거 보수할 때는 보수나 복원을 할 때는 반드시 원재료를 갖다 같은 수준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수준을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거북선이나 판옥선을 갖다가 우리가 문헌으로 보면 우리가 그 금강형 소나무, 즉 금강산부터 경북 북부까지 그쪽에서 숲비가 밝았고 좁게 크는 좋은 소나무를 우리가 금강형 소나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금강소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갖다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면 그 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만든다고 거북선 하나, 판옥선 하나 해서 46억을 받고 실제로 그 나무가 희귀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면 이 두 척을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46억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누가 알겠나? 그러고 이제 수입산 나무로 만드는 것들은 솔직히 10억도 안 됩니다. 수입산 나무로 만들었다가 한번 난리가 났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문 현판도 나무가 자꾸 갈라지죠. 그래서 이거 갈라질 때마다 사람들한테가 묻으면, 대학 교수님들한테가 묻으면 건조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요. 물론 건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조 이전에 목재를 잘 골라야 됩니다. 목재를 잘 골라야 되고 이 목재를 고르는 건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봐야 되겠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경사진대 자라가지고 나무가 폐심이 된 목재, 그런 목재는 진짜로 신경 써도 갈라집니다. 그리고 또 나무에 또 이제 세포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섬유 경사각이라고 하는데 세포가 삐뚤게 배열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쓰면 또 갈라집니다. 또 그 외에도 본래 윤활이라 그래가지고 나이대를 따라서 거미가 있는 나무 있습니다. 그런 나무도 써도 안 되고, 아까 제가 수에서부터 한 20년까지 우리가 미승숙제라고 했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써야 됩니다. 그런 걸 제대로 그 나무를 선택을 하지 않고 건조를 시키면 건조에 신경을 써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훌륭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어려운 수학식, 화학식은 잘 만들고 하는데 그런 기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그 사찰 문화재들을 보면 요거는 물론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고대시대 건물이죠. 그죠? 요 기둥 12개가 전부 다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사 무당수전 있죠? 가보시는 분 가보셨을 겁니다만 부석사 무당수전은 기둥이 24개입니다. 그게 전부 다 느티나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사찰 문화재 기둥 부재를 쭉 조사해 보면 물론 소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 그리고 참나무 종류, 또 일부 수입산도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나 이게 쭉 조사해 보면 바로 느낌상으로는 옛날에는 거의 다 느티나무를 썼을 거다. 기둥은 그런 좀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인상을 받냐면은 많이 조사를 해보면 이 앞부분은 햇빛이 잘 통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잘 안 썩습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은 옛날에는 뒤에 산하고 거의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그 습하다 보니까 기둥이 썩어요. 그럼 그 기둥을 갈면서 대부에다 소나무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느티나무 비율이 많고 저 뒤로는 소나무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에 넘어오면서 느티나무 자원이 줄어들어서 소나무를 많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옛날 왕들 무덤에서 나오는 간제들도 보면 조선 초기 이전에 느티나무를 많이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소나무로 쓰는 그런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런 게 이런 거하고 맥이 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외에도 그 사찰 문화재라든지 또 향교 같은 데도 보면 또 이런 그 느티나무 기둥이 많이 나옵니다. 향교나 또 누각, 또 그 신당, 이런데 느티나무 기둥이 많이 나온다. 근데 그러고 또 이제 사찰을 해도 불상을 모시는 곳에서만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스님들 기거하는 공간에는 한렵수 단 한 틀도 안 나옵니다. 예, 한 그릇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향고도 대성전이나 명륜당, 공자를 모시는 데만 느티나무를 씁니다. 그리고 진짜 양반들 그 종택에 가보면 신당이 따로 있죠. 그런 건물에 느티나무 기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건 느티나무는 뭔가 신과의 연관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를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계목이라고 쓰죠. 나무 목자 옆에 귀신기자 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느티나무가 신과의 뭐의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한렵수를 집을 지으면 웅장하고 근엄한 느낌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침엽수를 집을 지으면 소박하고 아담한 느낌을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경복궁 건정전 같은 경우는 왕이 근무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웅장하고 근엄한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복궁 안에 한렵수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예, 기둥이고 이런 큰 부재들은.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사람이 기거하는 공간에는 한렵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원인이 뭘까? 를 나름대로 이거 조직을 바탕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목재를 갖다가 보면 이 큰 목재를 원목을 이렇게 크게 쓰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속에서도 이런 내부 활렬들이 갑니다. 예. 이런 걸 갖다가 내부 활렬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활렬들이 갈 때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침엽수는 대부인 아까 방사 조직이 한열이었지만 또 한엽수는 방사 조직이 한열부터 강방사 조직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침엽수보다는 한엽수들이 복제의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엽수도 집을 지으면 집에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뚝, 뻑, 그런 이런 소리들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소리를 갖다 귀신 나오는 소리가 그랬는데 귀신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나무가 뒤틀린다든지 이런 내부 활열이 가면서 일어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한렵수 중에서 향이 좋은 나무가 딱 그 농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나름대로 자기들 때는 그 아이디어라고 우리 특히 휴양림 같은 데 가보면 소나무 방그레가 소나무로 내장을 쫙 해놓고 느티나무 방그레가 그 비싼 느티나무로 내장을 해놓고 참중나무 방그레가 그 비싼 참중나무로 내장을 해놓고 이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장마철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침엽수로 된 방에 주무셔야 됩니다. 한렵수로 된 방은 쿰쿰한 냄새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나무 방에 자든지 잣나무 방에 자든지 삼나무 방에 자든지 또는 편백나무 방에 자든지 이런 데 자야만이 좋은 향을 느끼면서 그런 냄새를 안 맡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에서 나는 향과 이런 목재 잡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기거하는 공간에서는 침엽수를 쓰고 물론 대부분 다 소나무입니다만 침엽수를 쓰고 그리고 큰 신을 모시는 곳이나 또 그 웅장하게 보여야 되는 그런 건물들에서는 한렵수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침엽수는 이렇게 방사적이 다 좁죠. 그런데 한렵수는 느티나무에도 이렇게 넓고 또 이렇게 넓고
또 참나무기 때문에 이 정도 높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수지구가 있어서 좋은 향을 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팔만대장경 잘 아시죠? 예. 팔만대장경을 보면, 자, 이 30cm 대밭전, 예? 직경 40cm 대밭전 판 2개밖에 못 뜹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 왜 안 뜰까요? 제가 아까 이 부분 수에서부터 한 20년, 이 부분 우리가 미성숙자라고 했죠. 이런 부분은 귀중한 용도에 쓸 때는 이런 부분 제해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서 좋다고 이렇게 판을 떴으면 미성숙자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갈라지거나 뒤틀리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쓸 때는 반드시 미성숙자 부분을 빼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뜨더라도 또 만약에 옹이가 있든지 하면 또 못 쓰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나무가 얼마나 들었을까를 계산해보기 위해서 이런 아마 도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경북대학 박상진 교수님 연구팀에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팔만대장경 앞에 가면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이라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누구나 쉽게 그 종무소에 이야기하면 갱판콩 안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거 보면 보디바꾸 떨어진 거 가지고 자작나무로 만들었다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물론 이거 200개 조사해가지고 전체를 갖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약 200개. 그러니까 작은 팥에 떨어져 나는 거 손톱만한 거 주워와서 분석을 한 겁니다. 보니까 3분나무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돌배나무, 자작나무, 청청나무, 단풍나무 이런 순으로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예. 한 나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분나무가 한 64% 되고 돌배나무가 15%. 근데 후박나무 같은 경우는 남쪽에 분포하는 나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이게 한 군데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이 소나무나 잣나무 이거는 갱판 옆에와 이 고정시키는 마구리 있죠. 마구리 부분입니다. 갱판이 아니고. 그리고 사시나무 이런 거는 실제로 상공작이긴 하지만 판을 만드는 데는 좀 약한 나무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나무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전부 다 상공재입니다. 작은 도간들이 한 연륜 내에 골고루 분포를 하는 상공재입니다. 그리고 자, 왜 이런 나무 아니면 판이 안 될까? 그 팔만대장경 연구원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도 아니 그 나무가 그 주위에 흔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안 그렇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나무들은 딱 비중도 0.6에서 0.7 정도의 아주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상공재입니다. 작은 도관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현명을 보니까 이렇게 나이테가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나이테가 잘 안 보입니다. 예,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위에 가장 흔했던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그럼 소나무로 판을 만들면 되지. 왜 소나무를 안 만들었을까요? 소나무는 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나무는 조제와 만제의 차이가 내가 심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책 몇 건만 찍으면 조제 부분은 빨리 달아버려요. 봄에 부분은. 그러면 책에 금방 얼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유사일의 가장 명목이 느티나무였었는데, 계목, 느티나무인데, 그럼 느티나무, 그 당시에는 불교가 국교고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느티나무를 안 만들었을까요? 느티나무는 내가 항공제라고 했죠. 이 큰 도관들이 분포를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한자의 미시한 비침, 이런 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냥 어디에 흔해서 나무를 이용했고 주위에 많아서 이용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걸 좀 이해해야 우리 목재 문화재에 대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전통 가구들에 좀 이용된 수정도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은 우리가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다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공예포도만 활용이 되고 있죠. 그죠? 요거는 물론 느티나무로 만든 겁니다만, 느티나무, 참중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먹감나무 이런 것들이 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장에 나가보면 느티나무, 참중나무 등은 우리 소나무나 그 참나무 종류의 한 6, 7배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예.
소나무 이런 것보다 한 뭐 7, 8배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죠? 그리고 물론 뭐 이런 나무들은 좀 집단성이 없어가지고 또 집단 조림도 안 되고 해서 아까 많이 또 땅도 척박해서 못 갖고 왔습니다만은 좀 가꿔야 되고 또 이런 나무들 잘 모니터링해서 문화재 복원용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먹감나무장이죠, 그죠? 이런 먹감나무장은 실제로 이거 감나무를 뱉는데 감나무 어떤 균사에 의해서 이렇게 먹이 들어있으면 이거 완전 논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진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예. 이런 거는 뭐 한 8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가격이. 그리고 전통 악기에는 우리가 뭐 가야금이라든지 검은고, 북 뭐 이런 데 보면 주로 오동나무, 느티나무 이게 대부분 다 오동나무를 씁니다. 오동나무를 쓰는데 지금 그 수입산 오동나무는 막 대망산에 드는 데 보면 연륜폭이 이렇게 한 2cm씩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제대로된 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마디게 제대로 큰 오동나무로야만이 이 장인들이 드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금 만드는 나무는 그 뭡니까 대나무인데 이거는 뭐 쌍골죽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대나무 중에 이 살이 굉장히 두껍고 그 구멍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그 쌍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런 부분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플라스틱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 사라진데 옛날에는 지리산 근역에는 남원의 그 공회단지가 있었고 또 설악산 근역에는 인제의 공회단지가 있었고 또 뭡니까 저 한라산 근역에는 그 뭡니까 서귀포에 있는 공회단지들이 구석구석 있었고 또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거의 다 맥맥만 조금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하여탈 국보 121호죠. 이거는 오리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용된 수종들이 오리나무나 물풀의 나무나 노각나무 이런 것들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간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 전부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간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전통 간제는 옛날에 느티나무나 소나무를 많이 썼고 지금 현재는 간제라고 지금 쓰는 게 대부분 다 오동나무하고 고무나무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 좀 약간 희득시하게 보이는 게 이게 대만 쪽에서 중국 남부에서 수입해온 오동나무고 하얗게 보이는 게 아마 대부분 다 고무나무일 겁니다. 이 두 개가 아마 한 90%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가끔 향나무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좀 부자들 집에서. 그리고 랭가스 이거는 옛날에 온나무 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굉장히 비싸게 팔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안 쓰죠. 자, 이거 우리 그 문흥왕릉 간제인데 지금 공주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죠. 그죠? 이걸 수종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금송이에요. 금송. 지금은 우리나라에 금송이 간상수로 많이 그 보급이 되어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분포한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 당시에는 백제가 일본보다 선진국이고 하니까 이놈들이 조공으로 바친 게 아닌가 이런 걸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조선시대 마지막 그 간제입니다. 그 2006년도인가 그때 이구시도로 갔을 때 제가 그 문화청에서 오락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그 오칠이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런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금강송으로 만들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대만 하면 파면 웬만하면 이런 그 남학신들이 나옵니다. 참 그 문화재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화청에서 이런 그 남학신을 100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좀 수정 분석을 해달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자나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자나무 한계가 이거 수목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지금은 어디까지냐면은 아마 내장산이 거의 한계일 겁니다. 내장산 그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시면 한 300년 좀 넘은 그런 그 비자나무, 아람들 비자나무들이 좀 있고 자잘한 비자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종로에서 비자나무가 나온다. 나는 이 분석을 해놓고도 잘못했는가 몇 번을 보면서 조선실록을 뒤지기 보니까 조선시대에 조선실록에 보면 제주도로 비자나무와 이연목을 각각 10부씩 보내는 공문을 갖다가 6번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이 제주도 정보구나 그런 걸 갖다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자나무는 이연목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연목은 그 가시나무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이건 이제 수분 흡수를 잘하니까 안 하니까 비자나무로 남학신을 만들어 쓰고 일반 서민들은 이런 나무를 쓰지 않았나 하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늘 말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일본 그 국보 1호죠. 예, 이걸 갖다가 우리는 우리나라 거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가져간 거다. 그러고 일본은 아니다. 너희 나라 기술자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거다. 그래서 이걸 딱 일본 불상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다 그 편백입니다. 예, 편백이라든지 주목이라든지 뭐 그런 뭐 느티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소나무가 쓰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소나무가 분포를 합니다. 예, 분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도 그걸 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번에 언제는 또 학교 가니까 이 밑에 안 보이는 쪽에 농나무가 좀 써있대요. 너희는 불상에 농나무를 쓰지 않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도 남쪽에 농나무가 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그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너무 빨리 좀 뭐 설명을 해서 좀 뭐 이해가 안 되신 부분도 좀 있겠지만 뭐 어떤 거도 관계없으니 마음 놓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목재로 도마를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항공제인 느티나무로 도마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뭐 도마야 어떤 나무도 만들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느티나무 도마 같은 경우는 왜 느티나무를 쓰냐 하면은 느티나무 문양이 예쁩니다. 채색도 예쁘고. 예, 그거는 뭐 미적인 것이 느티나무에는 특이한 향은 없죠, 그죠? 예, 예, 물론 또 뭐 느티나무에도 옛날에 뭐 그 뭐 항암 성분도 좀 있다 이런 그 뭐야 그런 연구 자료들도 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고로 그 느티나무를 쓰는 가장 큰 그 이유는 아마 그 느티나무의 채색과 무늬 때문에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뭐 가장 그 유행하는 그 도마는 아무래도 캄포 도마가 한참 유행을 했죠, 그죠? 그 캄포라는 나무가 우리나라는 그 농나무라는 게 저 남쪽에 있습니다만은 키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뭐 도마 만들 정도의 그 제목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또 하나 좀 도마도 조금 좀 인기 있었던 게 편백나무. 편백나무는 이제 그 향이 좋으니까 나무는 약간 한렵수에 비해서 무르지만 향 때문에 또 빵도마나 이런 걸로 또 좀 많이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느티나무로 가지고 도마를 만드는 거는 예, 그 문양과 채식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들어도 좋습니다. 예, 네,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 해박적 특징 중에서 예, 목재의 구조 중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신데요. 예. 그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요 부분 한번 딱 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 데서 서 있는 나무의 축과 직각되게 자른 단면. 요 단면을 우리가 행단면이라고 그래요. 자, 나이트가 잘 보이는 단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이트가 잘 보이는 단면. 요 단면을 갖다 우리가 행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나이트 있죠. 요 나이트. 예? 연륜. 요 연륜과 접선되게 자른 단면. 예? 요 단면을 우리가 접선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접선하고 직각이 되면서 요 나무 가운데 요 심이 있죠, 요 심. 예? 요걸 우리가 수라 그러는데 제일 가운데 요 방사선도 수 없이 나올 수 있겠죠. 요 접선에 직각이 되면서 요 수를 통과하는 단면, 요 단면을 갖다 우리가 방사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선 단면은 판재를 켜면 이렇게 무늬결 판재가 나와요. 예? 그리고 방사단면은 만약에 판재를 건다면 이렇게 고등결 판재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 단면에서 이제 요 구성하고 있는 셰퍼를 보면, 자, 요만큼 이렇게 뗀 거예요. 예? 요만큼 이렇게 떼가지고, 자, 이렇게 현명을 봐보면, 요거는 약 한 50배 정도, 목재는 셰퍼가 큽니다. 그래서 요 네모 반듯반듯한 게, 요게 횡단면이에요. 네모 반듯반듯한 게 요게 가도관입니다. 이 가도관이 목재의 한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선 가는 거 있죠. 요게 방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가도관이 하는 역할은 목재를 지지하고 그 수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방사 조직이라는 거, 빨간 선 가는 거, 요거는 단기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큰 구멍이 있는 수지구인데 이거는 송지 흘러내리는 구멍인데 이 수지구를 가지는 수종은 소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
낙엽성 속에 속하는 나무, 가뭄이 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람에서 이 세포들을 보면, 방사람에는 이 세포를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쪼개놓으면 이거는 물론 한 200배 정도 찍은 겁니다. 가도관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여. 그리고 이곳에 빨간 선으로 보이던 방사 조직이 이렇게 보여. 그리고 가도관은 다 끝이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분 이동은 이게 유연 백공이라는데 이 백공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접선 단면, 요 단면에서 이렇게 보면 세포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가도관이고 이게 방사 조직이고 이거는 물론 숙병수직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강의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네, 예.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제 아파트에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예, 심은 지 20년 되면 울창하게 자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모양은 멋있는데 밑에 아파트 하수관을 망가뜨려서 매년 그게 돈이 많이 드나 봐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잘랐어요. 예, 돈 드니까 그거를 자르자는 파와 예, 아니면 멋있으니까 그냥 놔두자는 바로 해서 예, 싸움이 붙어서 아직도 지금 그게 싸움이 안 끝났어요. 예. 그래서 아파트에 심은 메타세카이어 수종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게. 아, 메타세카이어는 본래 그 이제 북미 쪽에서 크는 나무거든요. 네. 예, 북미 쪽에서 크는 나무인데 우리나라 물론 그 목재는 이제 수입에 쓰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간상수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재봐도 뭐 가로수로 그 담양 같은 데 가면 뭡니까 메타세코의 거리가 그 유명한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가로수로 지금 쓰고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메타세코이가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예, 뿌리가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그 하수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메타세코를 심는 것은 부적절하죠. 솔직히 심을 때 잘못 심은 거죠. 그 나무의 그런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뿌리 또 일부 잘라내면 또 파고 들어갈 거고 또 파고 들어갈 거고 하면 글쎄 뭐 수종을 교체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걸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막 플랜카드까지 걸면서 막 예. 싸움이 일어나서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예, 예. 네, 팽팽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뿌리째 없애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문자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목조주택 내부를 편백으로 했을 때 세월이 지나니까 약간 거무죽죽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깨끗한 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그 뭐 특별한 그 수분이 찼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 거무죽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편백나무 같은 거 내장재로 쓸 때는 그 건조를 시키가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수분이 찼거나 해가지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병균 같은 게 아마 그 붙어서 그 다음에 또 그게 마르면서 거무죽죽하게 변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뭐 당장은 그 백혈을 뜯어내고 좀 교체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이타일 10개 태워서 100ml 좀 닦으면 약간 근데 본래 색깔은 안 돼요. 예, 약간 좀 표백, 약간 좀 하얗게는 보입니다만은 거무죽죽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심 있는 부분이니까 옹이 있는 데가 옹이. 네, 옹이가 좀 까맣게 됐다고 하네요. 거무죽죽하게. 글쎄요. 예. 물론 옹이가 부분 있을 때 예, 그 물론 부분으로 약간씩 색깔이 짙어졌어요. 물론 그 옹이 자체가 예. 이거 일반 그 목재 세포보다 세포들도 작고 더 진합니다. 나이트도 더 조밀라고 하다 보니까 본래 전혀 처음에도 옹이 부분이 색깔 조금 더 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그 부분이 색깔이 좀 더 진하게 선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옹이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옹이를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나무가 옹이가 없으면 나무 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옹이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물론 나무가 진짜 뭐 조밀하게 심어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가지 다
잘 치고 해서 잘 키우고 해서 옹이가 없는 목재를 갖다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국산재는 그런 나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편백이 대부분인데 그 편백들도 옹이가 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예, 사용할 때도. 그래서 이제 국내는 국내 목재는 우리 그 편백 우리 그 나이 좀 됐다 해봤자 70년, 8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서 우리 그 옹이 없는 무절 옹이 그 재를 수입하는 건 그런 편백나무는 다 한 200년 넘어서 벌채한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죽은 옹이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예? 숲이까지 같이 까만 테두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런 게 있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무는 늘 그 습하면 자기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또 건조해지면 자기 수분을 내놓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늘 수축 팽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숲비가 함몰된 죽은 옹이 같은 경우는 그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산옹이는 조직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약간의 검은 가고 색깔은 좀 진하게 변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는가 좀 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독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옹에 대해서 음하거든요. 예. 네, 아니요, 벽면이 약간 짙어진 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예, 어떤 목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햇빛은 받으면 우리가 지금 같은 때는 오전에 제재해가지고 한나절만 햇빛을 받아도 나무 색깔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건 목재도 자외선에 의해서는 되게 심하게 변해요. 빨리 닳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시광선에 의해서도 전기라든지 이런 가시광선에 의해서도 서슬 목재 속에 있는 화학 성분들이 반응을 해서 시간이 가면 조금 색깔이 변합니다. 예. 그걸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갖다 나무가 잘 익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또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거 좀 끊고 안 좋다 또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나무가 잘 익어간다고 표현을 하시면 또 보기가 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산 더 해도 괜찮습니다. 저 시간 충분히 많으니까. 네, 일본산 수입목 중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목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때 괴담처럼 돌았는데 그런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가 한 10년 되죠. 예? 10년 됩니다. 그러면 목재 세포는 행성층 그 부분 말고는 실제로 방사수의 영양분만 조금 그냥 금방 죽습니다.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건 최근 10년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재목으로 쓰면 다 떨어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목재를 수입하면 거의 방사능 물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펠렛을 수입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가지고 숲빛가에 들어간 펠렛을 수입하면 100%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간시청을 믿어야 되고 한국잉업진흥원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하면은 제가 한국잉업진흥원에서 그 본부장을 할 때 우리 간시청으로 컨테이너나 뭘 통해서 들어오죠. 들어오면 방사능이 조금만 있어도 간시청 벨이 울립니다. 벨이 울리면 바로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가서 시로 채취해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하고 연구원하고 기초과학연구원하고 2군데다가 시로를 보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300베크렐인데 300베크렐 이상이 나오면 돌려보냅니다. 예? 그걸 갖다 방사능 그 폐기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폐기하려면 그 목재 가격의 수십 배가 더 돼요. 네. 돌려보냅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들어온 옛날에 펠렛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는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그래서 전에 한번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이 뭡니까? 자기가 암 환자인데,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해서 편백 침대를 샀는데, 이거 일본 거다. 그래서 이거 생선 가게에서 간이 측정하는 게 있죠.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어르신 얼마 나옵니까? 50 나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팩에 대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르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버릴 것 같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이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아마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일본 목재 아마 못 쓸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한번 터지면 저 나라 끝입니다. 솔직히 이거. 우리도 좀 남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지가 한 88년도 됐죠. 그죠? 벌써 한 30년 넘었죠. 그쪽에 우리가 벨라루스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쪽에 나무 많이 수입합니다. 예, 그 수입하면 1년에 2~3건 정도는 한 10건 정도 수입하면 2~3건 정도는 방사능 때문에 돌려보냅니다. 예. 근데 그 방사능이 터지도 이게 뭐 방광 몇 킬로 전부 다 오염되는 게 아니고 이 바람 영향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같은 벨라루스에서 수입해 오는데도 방사능이 그 긴 이하도 검출되는 데도 있고 검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검출돼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문제는 지금 국내에서 워낙 철저히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세청이나 우리 임업진흥원이나 산림청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음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예.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네. 저는 주로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들 실과 수업에서 이제 목공을 이제 수업을 할 때, 예. 결방향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태권도 이제 그 격파할 때 그 예. 결방향을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결방향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고 사포를 할 때, 스크래치 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종에 관련해서도 그런 예. 사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종이 삼나무하고 예. 그 레드파인이나 칠레송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아이들이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전통 동화라든지 뭐 그런 데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이제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수종이 이 나무가 이거야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좀 있을까 싶어서요. 근데 물론 그 격파 용어는 대부분 다 그는 그 가벼운 침류수들을 많이 쓴다 그죠? 예. 침류수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 딱 선생님 요 지금 단면 보입니까? 요 사진 보입니까? 질문하는 선생님.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예, 요 사진에서 보시면 만약에 판재를 이렇게 켜면 예? 네. 판재를 이렇게 켜가지고 요 고든 결이 나오면 예? 네. 만약에 이 판재를 갖다 이렇게 깬다 그러면 이건 잘 안 깨질 겁니다. 그렇죠. 이거보다는 판재를 이렇게 깨면 이렇게 하면 왜 이어서 때리면 잘 깨지냐 하면은 요 방사 유지파나 요것들이 가장 얇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요 방향으로. 네. 그래서 판재를 이렇게 그렇게 무지깰 판재로 캐면 고등결 판재보다 훨씬 잘 깨진다는 거예요. 파괴가 잘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과 관련하여 예. 이제 수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예. 이런 그 태권도 격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결방향을 설명을 할 때 이해를 훨씬 더 쉽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목재 그 수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로 삼나무나 레드파인 소나무가를 사용하는데 아이들한테 이 나무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나무고 이 나무와 관련된 전래동화하고 연결된 나무가 뭐 이거야 라든지 그렇게 이제 쉽게 사례를 들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얘기가 있을지 나무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산나무는 실제로 일본 원산이잖아요. 그죠? 예. 일본 원산이지만 저는 동물이나 식물은 국경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기 마시고 우리나라 물 먹고 우리나라 사람이 키워한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나무를 보고, 근데 실제로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가장 오랫동안 한 나무고, 그렇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소나무 문화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 살고 사기 그릇에 밥을 먹고 가죽 구두를 신고 다니고 하지만 우리 옛날 선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나무 집에서 태어났고, 예? 그리고 소나무 갈비를 가져가 잎을 떼서 밥을 해 먹었고, 그리고 소나무로 만든 그릇에 밥을 퍼먹었고, 소나무로 만든 신에서 신을 싣고 다녔고, 그리고 소나무로 된 집에서 잠을 잤고, 또 죽을 때는 소나무 간에서
쌓여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국민들 보면 선호하는 나무를 늘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동의 1등은 항상 소나무입니다. 예. 그리고 2등은 느티나무가 될 때도 있고 은행나무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쇠나무가 거의 주도가 되는데, 그건 왜 소나무일까? 소나무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애국가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민족 속, 우리 윤서 속에 그런 옛날 그런 것들이 좀 묻혀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지금 전래동화는 좀 나무에 대한 전래동화를 좀 많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나무 백과라든지 이런 책들 좀 보시면 그런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박사님께서 이제 문화재 관련된 거 재미난 얘기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판옥선은 거북선 같은 경우는 소나무로 만들었고, 일본 배는 삼나무로 만들어서 둘이 충돌하면 일본 배가 약해서 더 침몰을 하고 우리 배가 더 강하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네. 소나무는 우리 박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는 비중이 평균 한 0.4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삼나무는 또 우리 삼나무보다 더 약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0.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부딪힌다면, 같은 두께도 같이 부딪힌다면 일본 배가 먼저 파괴되겠죠. 음. 네,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혹시라도 수업할 때 이게 칠레송이나 레드파인 같은 소나무류랑 삼나무류 설명할 때는 조금 혹시라도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로 삼나무 얘기할 때는 장마철에 아이들이 집안에서 가구를 사용할 때 서랍재가 거의 삼나무고 잘 안 열리거나 열리거나 이런 사례를 들긴 했는데요. 소나무는 너무 좀 광범위해서 혹시 좀 임팩이 있는 사례가 있나 싶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네, 선생님 그리고 네. 우리 가구들 중에서 대부분 다 서랍재는 아무리 고급 수종을 쓰고 하더라도 서랍재는 대부분 다 오동나무를 씁니다. 삼나무가 아니고. 그 오동나무를 쓰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저 앞에서 오동나무 사진만 보여주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오동나무는 도가난이 탈레시스가 잘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수분을 잘 안 빨아들여요. 예. 그리고 또 오동나무로 서랍재를 쓰면 조미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티크라든지 흑단이라든지 옛날 우리와 원목 가구, 콕 가구들 있었잖아요. 비싼 가구. 그런 가구를 쓸 때도 서랍재는 반드시 서랍 요 앞면은 그런 나무를 붙이더라도 반드시 오동나무를 썼던 겁니다. 예. 참고해 주시죠. 예.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아까 박사님께서 그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를 공유해 주셨거든요. 이후에라도 혹시 이런 수종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목재에 대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 진행으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